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저는 끝까지 침묵하게 됐을까요? 저는 마흔에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말 한 줄로는 다 설명이 안 됩니다. 남편이 떠난 날부터 제 삶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슬퍼할 시간도 누군가에게 기대올 틈도 없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워야 했고 하루라도 멈추면 바로 생활이 막히는 형편이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저는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시장 안에 있던 작은 국수집이 제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름엔 땀이 눈으로 들어가고 겨울엔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어요. 손님 앞에서는 늘 웃었습니다. 그래야 장사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다리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혼자 부엌에 서서 조용히 울곤 했어요. 그런 날들이 몇 년쯤 흘렀을 때였어요.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국수를 먹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철 씨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주문도 늘 같았습니다. 국수 하나요. 국수가 나오면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남들처럼 반찬을 더 달라거나 국물이 짜다 싱겁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은 국수를 먹는 모습마저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오늘은 장이 좀 춥네요. 그 사람은 잠시 저를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짧은 대답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는 어떠세요? 아이들은 잘 크나요? 아주 짧은 말들이었지만 그 말들이 하루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그 사람도 혼자였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굳이 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슬픔이 있다는 걸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을 같이 먹었어요. 배고플 땐 밥 친구가 되었고 말이 필요 없는 날엔 그냥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새 그 사람은 손님이 아니었어요. 국수집 문을 닫는 시간까지 앉아 있다가 제가 이제 들어가세요 하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만 이렇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국수집 문을 닫고 나면 그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두부 하나, 계란 한 판을 나눠 들고 오곤 했지요.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그 시간이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47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는데 밤이 되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될까요? 그 말이 그렇게 무겁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같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따로 약속하지도 날짜를 정하지도 않은 채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도 결혼식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왜 그 이야기를 피하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씩 결혼이라는 걸 겪어봤고 그 끝도 겪어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각자 자식이 있었습니다. 괜히 서류 하나로 아이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돈은 각자 관리하자고요. 그 사람은 자기 몫을 분명히 했고 저도 제 몫을 지켰습니다. 그가 쌀을 사오면 저는 반찬을 했습니다.
그가 공과금을 내면 저는 생필품을 샀습니다. 따져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서로에게 기대지도 억울해하지도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20해를 그렇게 살았어요. 크게 싸운 적도 없고 크게 행복하다고 소리낸 적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안정적인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에서 나는 소리, 저녁이 되면 함께 앉아보는 텔레비전, 그런 평범한 하루들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었으니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걸 후회한 적도 물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도 보호자 칸에 이름을 쓰지 못할 때, 서류 한 장으로 설명되지 않는 관계가 서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그런 순간보다 마음이 편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남편도 아닌 채로 옆에 있는 사이. 그게 우리한테는 맞는 옷처럼 느껴졌습니다. 양쪽 자식들도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식들이 집에 오면 저는 한 발 물러섰고 제 아이들이 올 땐 그 사람이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억지로 가족 흉내를 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서로를 부정하지도 않았고요. 그 정도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는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노후가 되어갔습니다. 아프면 약을 챙겨주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챙겨주는 정도, 말없이 등을 내주는 사이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오히려 잘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는 한 제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 사람이 주식을 한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돈을 번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다만 가끔씩 이번 달엔 용돈 좀 생겼네 하고 웃을 뿐이었지요. 저는 그게 그 사람의 성실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허투루 살지 않고 노후를 준비하는 모습처럼 보였거든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싶어서. 그 말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주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신 노후 자금을 조금만 굴려주고 싶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는 각자 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괜히 얽히면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란 게 참 그렇더군요. 옆에서 그 사람이 주식으로 조금씩 수익을 내는 걸 보다 보니 마음 한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며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이 세계를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장사만 하며 살았고 돈은 은행에 넣어두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결국 처음 맡긴 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노후자금 중 일부였고 잃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고 했고 위험한 건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두어 달이 지나고 그 사람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자, 600만 원.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돈이 불어나는 거구나.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설렘과 기대가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 돈을 다시 손에 쥐고 나니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조금씩 금액이 커지기 시작한 게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욕심내지 말자. 그런데 이상하게 욕심을 부리는 쪽은 늘 저였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세월이 머릿속을 스쳤고 이제는 나도 조금 편해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식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지 남한테 맡기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저는 주식을 전혀 몰랐습니다. 계좌 개설부터 종목 선택까지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이미 하고 있었고 저는 그저 옆에 있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장 큰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 1억 원, 아이들이 주는 용돈 아껴 모은 돈, 장사하며 허리 휘도록 벌어 모은 돈이었습니다. 손녀가 크면 대학 등록금에 보태주려고 남겨둔 돈이기도 했어요. 그 돈을 그 사람에게 맡기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의 저는 이게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었고 신뢰였고 함께한 세월에 대한 보상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주식이 내려가기 시작한 건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이었어요.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흔한 일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르내리는 게 주식이라고 그러다 다시 오른다고 했으니까요. 그 말이 틀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나도 숫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계좌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잠들기 전에도 한 번.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동안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평생을 버텨온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해진 제가 말을 꺼냈어요. 조금 빼면 안 될까요? 그 사람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야. 본전만 되면 바로 정리해서 줄게. 그 말에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20해를 함께 산 사람의 말이었으니까요.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먼저 계좌 이야기를 꺼내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묻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묻지 않았어요. 괜히 다그치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아니면 더 불안해질까봐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 다른 불안을 품고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곁에서 고르게 숨쉬고 자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계속 떠다녔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버텼습니다.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장에 다녀와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말은 교통사고였어요. 순간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제야 손에서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버선발로 뛰어나갔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본 그는 제가 알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온몸에 기계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름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손을 잡아보려 했지만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제야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의사는 잠시 후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 말 한마디로 20회가 끝났습니다. 울음이 쏟아졌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으로 옮겨지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그 사람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장례를 치르는 며칠 동안 저는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문객이 와도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고 밥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울다 지치면 멍하니 앉아 있었고 또 울었습니다. 그 사이사이 문득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스스로가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돈을 생각하다니. 하지만 그 돈은 제 삶이었고, 제 노후였고,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던 마지막 책임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장례만 끝나면 자식들이 정리해 주겠지.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앞으로 저를 더 깊은 바닥으로 끌고 갈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20해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의 기척이 한순간에 사라지니 집이 아니라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신발장에 남아있던 그의 신발, 욕실에 걸린 수건, 서랍에 있던 안경까지 아무것도 치우지 못하고 며칠을 그대로 두었어요. 그걸 정리하는 순간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그의 자식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믿었습니다. 그 사람과 20해를 함께 살았고 돈 이야기도 분명히 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주식 이야기, 그리고 제가 맡긴 돈에 대해서요. 말을 하다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저는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언제부터 얼마를 맡겼는지, 어떻게 투자했는지, 그런데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증거라니요. 저는 그 사람을 믿었고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통장에서 여러 번 돈을 뽑은 기록은 있었지만 그 돈이 그 사람에게 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믿음은 서류 한 장도 남기지 않았다는 걸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심스러운 경계가 곧 의심이 되었고 그 다음엔 노골적인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아버지 재산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매달렸어요. 사기꾼이 아니라는 말,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 그 사람과 어떤 사이였는지 다 꺼내놓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끝내 바뀌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빈손으로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그제야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슬픔, 평생 모은 돈을 잃은 현실, 그리고 아무도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까지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국수집에서도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는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매달 보내주는 용돈을 모아둔 돈이었고 평생을 일해 모은 마지막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손녀가 대학에 가면 등록금에 보태주려고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돈이었습니다. 그걸 잃었다고 말하면 아이들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지. 그래서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잡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매일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때 왜 서류를 남기지 않았을까? 왜 나는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60평생을 살았지만 제가 모르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을 믿은 죄, 조금 더 나은 노후를 바랐던 욕심.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쳐버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는 10원짜리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교훈으로라도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숲 스토리와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